모든 것을 결심한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 선영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남편 민주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거실 입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20년의 세월이 담긴 온기로 가득 찼던 집안이 마치 거대한 태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텅 비어 있었죠. 그의 월급날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기를 굽던 6인용 원목 식탁도 주말마다 그가 리모컨을 독차지하고 누워있던 푹신한 가죽 소파도 벽면을 가득 채웠던 대형 TV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휑한 거실 한가운데 아내 선영이 의자 하나에 홀로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민준이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도 같았죠. 아내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김선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이사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당신 짐은 현관에 싸뒀어요. 이 집 오늘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당신.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주세요. 그제야 민준의 얼굴이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영,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날 내쫓아?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설마, 당신 내 핸폰 봤어? 은밀한 폴더를 봤단 말이야. 별거 아니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민준의 역겨운 변명을 베어냈습니다. 당신 핸드폰 속 은밀한 폴더에 가득했던 그 여자의 나체 사진들, 특히 우리 안방 침대에서 찍은 사진도 별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그건 됐어요. 더 이상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변명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당신이 내게 진 빚을 모두 갚게 할 차례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영은 남편에게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는 자신의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영의 이야기는 지옥의 문을 열어버린 그날 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끔찍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영의 20년 결혼 생활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노동력과 감정의 착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가족들의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 집안의 그 누구보다 먼저 새벽 5시의 차가운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알람 소리는 선영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20년 노예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채찍 소리와 같았습니다. 남편 민준과 20살 딸 미영이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가족이라는 온기를 누리고 있을 그 시간, 선영은 어김없이 주방의 차가운 타일 바닥을 딛고 서서 밥을 안 쳤습니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은 새벽의 주방은 뼛속까지 시렸지만 그녀는 이미 20년간 이 차가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난 뒤 그녀에게 허락된 잠시의 정적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의 취향에 맞는 아침상을 차려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아침에 뜨끈하고 펄펄 끓는 국물이 없으면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국그릇에는 언제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얼큰한 소고기 뭇국이나 뼈를 고아낸 사골국이 올라야 했습니다. 선영은 전날 밤 미리 재료를 손질하고 끓여두지 않으면 새벽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대학생이 된 딸 미영은 아침부터 밥 냄새를 맡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며 빵과 샐러드를 고집했습니다. 그녀에게 아침은 갓 구워낸 토스트와 수제 리코타 치즈 샐러드여야 했죠.
덕분에 선영의 아침 주방은 언제나 두 개의 세상으로 잔인하게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편을 위한 얼큰한 소고기 뭇국이 펄펄 끓어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딸을 위한 신선한 채소와 갓 구워낸 토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원하는 따뜻함과 신선함의 기준이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선영은 늘 주방을 정신없이 오가며 이질적인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해내야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녀 자신만을 위한 밥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구수한 누룽지나 따뜻한 백반 한 그릇이 끼어들 틈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밥상은 늘 가족을 위한 노동의 부산물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허둥지둥 식사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면 식탁에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찌개와 먹다 남긴 샐러드 드레싱 그릇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남편이 먹다 남긴 숟가락 자국의 찌개, 딸이 귀찮아서 치우지 않은 그릇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선영의 일과였습니다. 선영은 그 남은 음식들을 버리기 아까워 모아 담고 차가운 밥 한 덩이와 함께 자신의 첫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따뜻한 밥을 대접받는 존재가 아닌 찌꺼기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온전하게 먹어본 기억이 까마득했죠.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은 다림질을 거쳐야 했고 딸의 방은 정리되어야 했으며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집안에 먼지 한 톨이라도 쌓여 있으면 민주는 퇴근 후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선영은 집안의 모든 공간이 그녀의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유지보수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불의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축적되어 선영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무시는 선영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반나절을 꼬박 부엌에서 땀 흘려 명절에나 해먹을 법한 정성 가득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퇴근하고 돌아와 따뜻한 잡채를 함께 먹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식탁에 앉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이거 잡채야? 느끼해서 어떻게 먹으라고라며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 역시 오늘은 왠지 치킨이 당긴다며 민준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영의 노고가 담긴 잡채를 그대로 둔 채 둘이서 닭다리를 뜯으며 즐겁게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목이 메어 물도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차갑게 식고 불어 터진 잡채를 꾸역꾸역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대가였고 그녀의 정성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계였으며 그 기계가 만든 결과물조차 쉽게 폐기되는 쓸모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녀 같은 역할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훗날 그녀의 모든 것을 뒤엎는 분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선영은 노동의 영역을 넘어선 심리적인 고문을 견뎌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끊임없이 분류되고 경멸당하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대가였고 그녀의 감정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선영의 비참한 존재 가치는 그녀가 매일같이 땀 흘려 처리하는 빨랫감들 속에서 가장 노골적인 모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집의 세탁실에는 언제나 3개의 거대한 빨래 바구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 바구니들은 이 집안에서 선영이 차지하는 비참한 서열을 침묵 속에서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와이셔츠와 골프웨어들. 선영은 그 와이셔츠의 목 부분과 소매 끝에 찌든 때가 남을까봐 매번 세탁기에 넣기 전 전용 세제를 묻혀 일일이 손으로 비벼 애벌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실수로라도 와이셔츠 단추 하나가 떨어지거나 옷감의 구김이 완벽하게 펴지지 않으면 당신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밖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데 집에서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모욕적인 핀잔을 들어야 했죠. 이 핀잔은 와이셔츠 때문이 아니라 선영의 무급 가정부라는 지위 자체를 향한 경멸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동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영원한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선영은 그 와이셔츠를 다릴 때마다 민준이 밖에서 맺는 값비싼 계약의 무게만큼 자신의 헌신은 가볍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딸 미영의 것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값비싼 스포츠웨어와 외출복들. 이염이라도 되면 큰일 난다는 딸의 성화에 선영은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옷을 또다시 분류해야 했고 혹시라도 옷감이 상할까봐 찬물로만 조심스럽게 단독 세탁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영은 특히 아빠 와이셔츠랑 절대 같이 돌리지 마. 내 비싼 옷에 아저씨 냄새 밴다고 라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잔인한 목소리가 선영의 귓가에 울릴 때마다 그녀는 20년 전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결혼 전 달콤한 약속들이 산산조각 나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남편과 딸에게 가족 구성원이 아닌 그저 아저씨 냄새나 풍기는 이물질로 분류되고 있다는 극심한 비참함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끊임없이 격리되고 분류되어야 하는 위생상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작고 낡은 바구니. 그것이 바로 선영의 몫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늘어난 목의 낡은 티셔츠와 무릎이 하얗게 바랜 몸빼 바지, 그리고 해진 속옷 몇 장이 전부였죠. 선영은 그들의 빨래가 모두 끝난 뒤 세탁기 통 세척 코스까지 돌리고 나서야 비로소 맨 마지막에 자신의 빨래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 옷은 물 빠지니까 우리 옷이랑 절대 섞지 말라는 남편의 말이 20년째 선영의 빨래를 이 집안의 그 누구보다 낮은 서열로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탁기 내부에서 윙윙 돌아가는 자신의 낡은 옷들을 보며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 하찮고 가장 늦게 처리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매일같이 재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녀에게 매일 반복되는 심리적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욕과 경멸이 쌓여가던 며칠 전 으슬으슬하던 선영의 몸은 결국 끔찍한 몸살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뼈마디마디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죠. 20년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몸이 마침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서 오늘은 저녁밥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혹시 퇴근하는 길에 죽이라도 죽 한 그릇만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한 애원에 가까웠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술자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 끊어. 바빠. 그 무심한 목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끊어진 후 선영은 온몸의 열기와 함께 뼛속까지 스며드는 극한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선영은 끙끙 앓으면서도 현관문만 바라보며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나 죽은. 아, 맞다. 깜빡했네.
민주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술 냄새를 풍기며 겉옷을 벗었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하도 붙잡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집에 있는 약 대충 찾아 먹고자. 이 무신경한 말이 그녀에게는 칼이 되어 박혔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치려는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그렇게 아프면 어떡해? 선영은 순간 자신을 걱정해 주는 건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겉옷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주방으로 걸어가 텅 빈 밥솥을 열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나 내일 아침밥은 어떡하라고. 나 내일 아침 7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꼭 밥 든든하게 먹고 가야 한단 말이야. 민준의 그 목소리는 선영이 태어나서 들은 모든 말 중 가장 차갑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 선고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짜증은 선영이라는 인간이 아니라 고장난 가전제품을 바라보는 듯한 불만 그 자체였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극도의 절망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밥을 차려줄 기능이 고장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영은 대답할 기력도 분노할 힘도 없이 그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셨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힘조차 그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녀는 2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실은 자신을 가두고 착취해온 보이지 않는 족쇄였음을 이 차가운 밤의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당연한 대가였고 그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녀 같은 역할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훗날 그녀의 모든 것을 뒤엎는 분노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이 집의 주방에서 다시 기능해야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운명의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더 늦게 연말 송년회라며 그야말로 인사불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비틀거리던 그는 넥타이조차 풀지 못한 채 양복 재킷 그대로 거실 소파에 거대한 짐짝처럼 대자로 뻗어버렸죠. 선영은 혀를 차며 남편의 겉옷이라도 벗겨주려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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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아래로 아무렇게나 떨어진 민준의 핸드폰이 조용한 거실을 찢을 듯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내일 아침 알람이라도 맞춰주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금 화면 위에 팝업처럼 떠오른 그 메시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뜨거웠어. 아까 찍은 사진 얼른 보내줘. 보고 싶어 미치겠어. 선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까마득한 지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기 사진? 부정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치 남의 손가락을 움직이듯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외제차의 번호판 4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찰칵.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한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선영은 카톡방을 열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갤러리 앱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영은 자신의 지옥을 발견했습니다. 은밀한 폴더, 자물쇠 아이콘이 단단히 걸린 바로 그 폴더였습니다. 4자리 숫자를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폴더 안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의
셀 수 없이 많은 나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사진의 배경이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매일 청소하고 밥을 먹던 이 집의 거실, 딸 미영이 공부하던 서재, 그리고 20년간 자신이 남편과 함께 잠을 잤던 며칠 전 몸살로 끙끙 앓아누웠던 바로 그 안방 침대 위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선영의 혼수였던 비단 이불 위에서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입을 틀어막았지만 짐승의 울음 같은 비명,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이 며칠 전부터 미약하게 느껴지던 아랫배의 통증을 깨웠습니다. 아랫배를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격통이 온몸을 꿰뚫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곁에 떨어진 자신의 핸드폰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선영은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에요. 응급실.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남편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당신은 왜 맨날 사람 피곤하게 해? 알았어. 일단 끊어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선영은 구급차 천장에 달린 차가운 형광등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저 전화 한 통과 함께 완벽하게 끝장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응급실은 차가운 기계 소리와 역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옆쪽 침대의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옆 침대의 남편이 아내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쩌다 넘어져서. 의사 선생님, 우리 집사람 좀 빨리 봐주세요. 손이 왜 이렇게 차? 내가 계속 주무르고 있을게.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불 밑으로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감췄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외로움을 옆 침대의 따뜻한 손에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급성 담낭염.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남편분이 곧 오실 건가요? 선영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김선영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선영은 텅 빈 1인실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실려온 지 꼬박 12시간이 지났지만 남편과 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증나. 엄마는 왜 꼭 이럴 때 아프고 난리야? 미영의 투덜거림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하필 지금. 수술비는 또 얼마나 나온 거야? 쓸데없이 돈 나가게 하네, 진짜. 남편은 아내의 건강이 아니라 수술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거, 그거 어떡해? 나 그 호텔 엄청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쉿. 목소리 낮춰. 왜? 설마 엄마 때문에 취소하는 거 아니지? 우리끼리 가는 가족여행이잖아. 선영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가족여행? 나를 빼고. 가족여행의 정체는 남편과 딸 그리고 상간녀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 뱉어낸 마지막 한마디가 선영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일단 조용히 해. 의사 말로는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니까. 에휴.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것도 이제
쓸모가 다 됐는데 이참에 그냥 요양병원이나 알아볼까? 쓸모라는 말, 요양병원 계획, 눈물 대신 지독한 도끼가 그녀의 심장을 채웠습니다. 병실 문 밖의 발소리가 남편과 딸의 역겨운 대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끝내 병실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죠. 선영은 천천히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냉철한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바쳤던 그 모든 시간과 희생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모조리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선영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준도 딸 미영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비밀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선영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영이 무급 가정부로 취급받는 동안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결혼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작은 상가. 선영은 아버지가 남기신 그 유산을 민준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는 그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차명 계좌에 20년간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선영은 계좌 앱을 닫고 곧바로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 박수진, 지금은 국내 최고 로펌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는 친구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나야 선영이. 나 이혼하려고. 그녀는 병원에 있는 동안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가족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선영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환자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피를 본 사냥개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아침밥 금방 가서 해줄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쓸모없던 아내가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 지옥에서 막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영은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부위가 여전히 칼로 애는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죠. 거실 소파에는 남편 민준이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에 떨어진 그의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녀는 은밀한 폴더 속에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이 집에서의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선영은 밥을 푸며 무심한 척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 주 제주도 여행 예약은 다 했어요? 컥! 민준이 국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병원 복도에서 당신들이 내 요양병원 알아볼 때 다 들었으니까. 당신 오늘 회사 일찍 나가봐요. 나도 병원에서 막 퇴원해서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당신들 얼굴 보고 있는 것도 피곤하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미영은 선영의 눈치를 살폈고 민주는 밥알을 씹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습니다. 선영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넥타이를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미영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짐짓 늦은 등교를 하는 척 집을 나섰죠. 그날 오전 민준과 미영이 집을 비우자 선영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고 변호사 박수진도 함께였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거실의 소파부터 안방의 침대, 주방의 식기들까지 모든 것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미영의 개인 짐은 현관 앞 먼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선영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민준은 텅 빈 거실을 보며 망연자실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휑한 거실 한가운데 선영이 의자에 홀로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짐은 현관에 싸뒀어요. 나가주세요. 김선영, 당신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날 내쫓아? 이 집 내 명의야.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떠올랐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민준 씨. 선영은 거실 벽 가족사진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벽 금고를 열었습니다. 선영이 꺼내든 것은 낡고 누렇게 변한 한 장의 주택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인의 이름란에는 민준이 아닌 김선영, 바로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 몰래 해주신 집이에요. 당신 사업 자금에 보탤까봐 20년간 말 안 했어요. 그것도 다 내 돈으로 냈어요. 선영은 핸드폰이 비밀 계좌 내역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다고 무시하던 내가 당신 몰래 20년간 모은 돈이에요. 내 상가 월세로 다 낸 거라고요. 민주는 자신이 20년간 아내의 집에서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상간녀를 끌어들여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다 뭐야? 짐은 다 어디 갔어? 나 오늘 제주도 가야 한단 말이야. 딸 미영이었습니다. 선영은 딸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반나절 꼬박 만든 잡채는 느끼하다고 거들떠도 안 보고 둘이서 치킨 시켜 먹었죠. 미영아, 너는 내 빨래에 아저씨 냄새 밴다고 나보고 따로 빨라고 했지. 민준 씨, 당신은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도 다음날 아침밥 걱정부터 했죠. 그리고 당신, 민준 씨, 감히 내 아버지가 사주신 이 집에서 내 침대 위에서 그 여자와 뒹굴었어요. 그 역겨운 사진들 변호사에게 증거로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내가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 있을 때 병원 복도에서 나를 쓸모없는 존재 취급하며 요양병원 보낼 궁리했죠. 선영은 현관에 던져두었던 두 사람의 짐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당신들이 그랬잖아요.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 가족끼리 알아서 하세요. 선영은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민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절규와 미영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를 20년의 지옥을 등지고 나온 선영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던 20년의 결혼 생활, 그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진 듯한 후련함의 폭발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후련함은 순식간에 낯선 공허함으로 변해 그녀의 심장 자리를 채웠습니다. 20년의 짐이 사라진 그 자리, 그 거대한 공간은 예상치 못한 낯선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채로
과연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지 한순간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하녀로 정의되었던 삶이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몸에서 심장을 도려낸 것 같은 생경하고 차가운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얼 해야 하는 거지? 선영은 속으로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의 모든 행동은 반응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에 대한 반응, 남편의 숟가락 소리에 대한 반응, 딸의 짜증에 대한 반응. 그녀의 삶은 거대한 체크리스트였고 그녀는 그저 그 목록을 쉼없이 지워나가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명령도 반응해야 할 대상도 오늘의 숙제도 없었습니다. 이 광활한 자유는 그녀에게 길을 잃은 아이와 같은 근원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나와 변호사 수진이 미리 잡아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기 위해 잡은 택시 창밖으로 그녀가 20년간 갇혀 살았던 회색빛 도시가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 앉아 생애 처음으로 자유의 속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틀어놓은 라디오의 낡은 트로트 가락이 그녀의 20년 전 젊음을 희미하게나마 소환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에 자신이 이토록 비참한 미래를 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자유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영은 지난 20년간 민중과 미영의 스케줄에 맞춰 돌아가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강제로 분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멈춰버린 그녀의 시계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주의 미아가 된 것처럼 방향성 없는 공간에 홀로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아마도 민준이겠죠. 복수가 시작된 후 그녀에게 쏟아지는 분노와 욕설이 담긴 문자일 것입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완전히 침묵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닌 지독한 평화였습니다. 전화기가 꺼지자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없는 절연된 존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기대와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무중력 상태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피부와 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남쪽 바닷가 마을의 작은 방은 40평대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첫인상은 초라함이 아닌 깨끗함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정성껏 닦아놓은 나무 마루에서는 희미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아닌 신선한 바다 내음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맡았던 남편의 값싼 코롱 냄새, 딸의 진한 섬유유연제 냄새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그 어떤 값비싼 가구로도 채울 수 없는 귀중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귀를 간지럽히는 잔잔한 파도 소리. 선영은 짐을 풀기도 전에 창가에 한참을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 다시 밀려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는 20년간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던 리듬이었습니다. 그녀의 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20년간 자신의 귓가를 채웠던 소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새벽 5시 그녀를 깨우던 날카로운 알람 소리. 국이 식었잖아. 라며 숟가락을 내려놓던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 엄마, 내 빨래를 외치던 딸의 이기적인 고함.
그리고 한밤중 남편의 핸드폰에서 울리던 상간녀의 음흉한 카톡 소리. 그 소음들은 이제 그녀를 찾을 수 없는 먼 곳에서 허무하게 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소음들이 지금 저 멀리 밀려가는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게 내쉬는 숨결 끝에 그녀의 가슴 가득 후련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멈춰본 적 없던 그녀의 몸은 마치 전원이 꺼진 기계처럼 낯선 휴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집에는 그녀를 깨울 알람도 빨래 바구니도 불평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더 이상 남편의 출근 시간이나 딸의 학교 시간에 맞춰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오직 파도의 리듬과 창밖을 스치는 바람의 방향에 맞춰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선영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20년의 무게로부터 비로소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자신의 발밑에 놓인 작은 가방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상가 계약서, 그리고 새롭게 꾸려갈 인생의 지도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자국이 아려왔지만 그 통증조차도 살아있음의 증거이자 자신이 20년간 짊어졌던 짐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다는 어제와 똑같이 고요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동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바닷가 산책을 마친 선영은 문득 강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수술한 이후 병원 밥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죠.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식사는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삼키던 불어터진 잡채 혹은 남편과 딸이 먹고 남긴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 찌꺼기들이었습니다. 반나절을 끓여 만든 잡채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아까워 꾸역꾸역 삼키던 그 밤의 비참함이 떠올랐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벅찬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해방감은 그녀의 위장을 자극했고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다는 이 순수한 감정조차 그녀에게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자신의 몸이 아닌 가족의 스케줄에 맞춰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 허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선영은 지갑 하나만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민박집 근처의 작은 재래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의 정겨운 사투리, 생선 비린내, 싱싱한 채소의 흙냄새가 뒤섞여 생동감을 만들어냈죠. 그녀는 시장을 둘러보며 20년 동안 자신이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 민주는 비린내를 극도로 싫어했고 딸 미영은 생선 가시를 바르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덕분에 선영의 식탁에는 20년간 생선구이가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노릇하게 잘 구우면 맛있나요? 그럼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이지. 자, 싱싱한 걸로 골라줄게. 선영은 문득 따뜻한 쌀밥에 노릇하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미치도록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생선 한 마리와 자신이 좋아하는 시금치 한 단, 그리고 따끈한 두부 한 모를 샀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장을 보는 것은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20년 전 신혼 초에도 늘 남편이 좋아하는 것, 시댁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만 샀지 선영이라는 한 여자만을 위한 장보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잔돈을 받으며 이 작은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닐봉투 속 식재료들은 20년간 억압되었던 그녀의 자아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작은 풍로에 냄비를 올리고 쌀을 안쳤습니다. 2인분도 3인분도 아닌 오로지 1인분의 밥. 밥이 끓는 소리가 새소리처럼 정겹게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그녀에게 20년 만에 허락된 자신만을 위한 평화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냄새는 더 이상 민준의 코를 찡그리게 할 느끼한 잡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와 안정을 상징하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시금치를 정성껏 무치고 두부를 썰어 간장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20년간 단련된 정성이 배어 있었지만 이제 그 정성은 배신자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경건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창밖의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그녀만을 위한 첫 번째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식탁에는 갓 지은 따뜻한 쌀밥, 노릇한 생선구이, 그리고 푸른 시금치와 하얀 두부까지 소박하지만 완벽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그 위에 얹었죠. 입안에 넣는 순간 선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20년간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녀의 삶에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허겁지겁 먹는 식은 밥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린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습니다. 밥알의 달큼함, 생선살의 고소함, 시금치의 향긋함, 그 모든 맛이 그녀의 혀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위장은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받아들였고 온몸의 세포들이 환호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2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빈 그릇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치워야 할 남은 찌꺼기도 누군가의 불평도 내일 아침밥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그녀의 몸과 마음은 오직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세 번째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의 시간은 서울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20년의 굴레를 벗어난 후 마침내 본래의 속도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수술 자국은 옅어졌고 2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두통과 소화불량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푸석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몸과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관심사는 남편의 아침밥이 아니라 오늘 텃밭의 상추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바다의 물때는 어떤지 같은
소박하지만 온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변호사 박수진의 냉철한 전략 덕분에 선영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주는 한 푼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채 외도에 대한 위자료까지 상간녀에게 물어주다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딸 미영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소식들을 마치 먼 나라의 신문 기사를 읽듯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심장에서는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대한 분노나 연민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를 치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이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다듬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민박집 대문 밖에서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선영 씨 계신가요? 선영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의 딸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낡은 티셔츠, 푸석하게 바랜 머리카락, 수척해진 얼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명품 옷을 걸치던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영은 선영을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미영은 애원했습니다. 엄마 맞구나. 나 미영이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엄마. 미영은 선영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붙잡힌 다리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미영은 마치 얼음장 같은 냉기에 놀라 잠시 주춤했습니다. 미영아. 선영은 쭈그려 앉아 미영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그리고 성숙한 단호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너는 내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 내 건강이 아니라 너의 제주도 여행이 취소될까봐 걱정했지. 너는 내 빨래에 아저씨 냄새 밴다고 내 빨래와 섞지도 못하게 했지. 그리고 너는 내 아빠와 함께 나를 쓸모없다며 요양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지.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선영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는 너희가 버린 쓸모없는 존재로서 너희가 나에게 준 모욕을 이제 완전히 끝내겠다. 기억나지 않니? 내가 왜 다시 그 지긋지긋한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니? 그때였습니다. 미영의 뒤쪽에서 더러운 행색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김선영,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악독한. 민준은 선영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민준을 꿰뚫어 보며 그의 오만했던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20년간 내 아버지가 사주신 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내 침대 위에서 다른 여자와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픈 아내를 병원에 버려두고 나를 요양병원에 쳐넣을 궁리를 했죠. 선영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민박집 주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입구에 저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시네요. 미안하지만 경찰 좀 불러주시겠어요? 뭐? 아, 김선영, 너 진짜. 민중과 미영은 낯선 마을 사람들의 등장과 경찰 신고라는 말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영은 그 두 사람을 향해 20년의 세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들의 그 지긋지긋한 삶, 이제 나를 끌어들이지 말고 당신들 가족끼리 알아서 잘 살아보세요. 선영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다듬다만 상추 바구니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영의 절규와 민준의 욕설, 그리고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마지막 남은 과거의 악취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의 족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선영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창밖의 바다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